보고 나면 한 번쯤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드라마가 좋은 드라마가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설광하는 평범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동영상부터는 그 안타까운 인물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광아이는 평범함을 잃어버린 채 아픈 기억과 시린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설광아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35년 전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이지만 등장인물들의 상처와 아픔을 현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서도 여전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광아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상처 많은 다양한 인물들 중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인물은 바로 만동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만동 할아버지 1화부터 16화까지 쭉 등장하시는 주요 인물 중 한 분이신데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자물쇠 잘 따시는 착한 기숙사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헤어스타일 때문인가? 별 말씀을 안 하셔도 신경이 계속 쓰였던, 근데 그 신경이 뭔가 찜찜한 생각을 하게 되는 존재감 뿜뿜 하셨던 분인데 나중에 보니까 극의 흐름을 바꾸시는 결정적인 키맨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물쇠를 잘 따시나? 네, 할아버지가 무전만 안 쳤어도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드라마에서는 과거의 할아버지의 모습이나 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현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할아버지가 말수가 적으십니다. 거기다가 말을 얼버무리는 듯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잘 안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그냥 끝을 흐리든지 의견을 안 내든지 대세를 따르며 묻어가시더라고요. 말씀하실 때도 입에 뭔가를 물고 얘기하시듯이 막 옹알옹알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다고요, 장범아 그러면 안녕. 근데 말을 얼버무리는 사람들 중엔 자기가 하는 말이 내용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얼버무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할아버지는 그쪽은 아니신 것 같아요. 몇 수 앞을 내다보시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신중하신 거죠. 그리고 막 입이 방정인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막 얘기하려고 하면 말리세요. 발로 툭 차거나 관심을 딴 데로 막 돌리거나 자기 아들은 막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셔서 말수가 적으신 것 같아요. 아마도 그건 할아버지가 간첩이기 때문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많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말이 많아서 아는데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간첩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이쿠요. 내가 북조선에서 왔니? 공작이 어떠니? 이러면 결과는 두 가지죠. 안기부행이거나 정신병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수호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죠. 거기다가 할아버지가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는 의견이 뚜렷한 사람은 튀잖아요. 튀면 관심을 받게 되고 혹여나 신분이 탄로날까봐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이렇게 묻어가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호나 만동 할아버지의 의도나 생각을 파악할 때는 눈빛이나 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만동 할아버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얘기하고 우리 주변의 만동 할아버지는 누구인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억하는 할아버지의 첫 모습은 기숙사 통금 시간에 걸려서 못 들어온 영누를 막 걱정하시면서 안절부절 하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이 찐 할아버지처럼 느껴져서 전 되게 좋았어요. 그 느릿느릿한 말투와 행동 속에 학생들 하나하나 사정을 아시고 챙겨주시잖아요. 목류병 걸린 우리 경자씨 어디 머리 박을까봐 조심조심 해주시고, 기숙사 공식 왕따 분호기가 막 이거저거 귀찮게 해도 막 툴툴거리면서 다 들어주시고, 영노가 되게 어렵고 위험한 부탁을 해도 다른 사람들 모르게 다 들어주시잖아요. 또 다른 사람은 잘 몰랐던 식당 아주머니의 아픔을 아시고 이해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세상 따수분 할아버지시구나 그랬는데, 근데 드라마 후반으로 가면서 할아버지가 간첩이라는 게 드러나고 간첩의 모습을 한 할아버지는 냉혈한이시더라고요. 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그런지 공포물도 아닌데 공포를 느끼고 등골이 오싹 했었거든요. 그런 장면이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할아버지가 공식적으로 간첩이다 라고 나타났던 장면인데,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할아버지가 간첩이다 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샥 하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별로 안 놀랄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간첩인 게 드러나도. 그런데 그때 그 껌 짝짝 씹으시면서 안경 너머로 보였던 그 섬뜩한 눈빛,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진짜 무서웠는데, 경자를 쫓아가던 그 할아버지의 발걸음, 얘는 유주얼 서스펙트를 능가하는 척키 아세요? 척키의 발걸음이었어요. 사탄의 인형. 난 걔가 되게 무서웠거든요. 저는 귀신 이런 거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척키는 무서워요. 척키가 그 짧은 다리로 사람들 막 쫓아올 때 정말 징그럽고 무섭거든요. 한번 안 보신 분은 보세요. 정말 어우. 근데 이 척키의 발걸음을 능가하는 게 만동 할아버지의 발걸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경자를 잡아보겠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 집념의 발, 집념의 약. 오. 마지막으로는 이 전사감과 대화 나눌 때, 나 정말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똑부러지게 잘하시는 줄 처음 알았잖아요. 근데 친한 것 같지는 않지만 몇 년을 알고 지냈을 텐데 아는 사람은 그것도 목 졸라 죽이는 게 우리 일반 사람들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냉혈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따뜻한, 냉혈한 이 2가지 모습이 다 있는데요. 그럼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마다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범할 때 본래의 모습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아버지는 따뜻한 분이시야 라고 생각을 할 거고, 아니야, 위기 상황일 때 본래의 모습이 나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할아버지는 냉혈한이시다 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내 머릿속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근데 굳이 결론을 내자면 할아버지는 따뜻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냉혈한의 모습을 보일 때는 주로 간첩의 일을 하실 때인데요. 이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기보다는 교육과 경험에 의한 몸배임 현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몸배임 현상,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이 몸에 배었다, 익숙해졌다, 습관화됐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마 공작원이 되기 위해서 사상교육을 받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훈련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 수호가 공작원 훈련 받을 때 당에서 시키며 같이 일하는 동료까지 죽이도록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수호도 공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굉장한 냉혈한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연기를 했던 분호기가 수호의 눈빛이 너무 무섭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훈련을 받았지만 수호도 할아버지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호도 처음 죽인 사람의 눈이 항상 자기를 따라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억이 누군가를 죽인 기억이었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전사감을 죽이고 그 뒤로 전사감의 귀신을 보는 듯한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할아버지가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얘기거든요. 냉혈한들은 누구를가를 죽이거나 다치거나 피해를 준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죠. 만약 북한이 아니라, 간첩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한 남자로 살 수 있었다면 아마 할아버지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할아버지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할아버지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영로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의 예상을 깬 다른 결정을 내리시잖아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냉혈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튼 만동 할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결론 내버리려고요. 이 질문에서 저에게 의문을 품으실 분이 한 100트럭쯤 되진 않을까요? 그만큼 내 영상을 보실래나 봤으면 좋겠네요. 어쨌거나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불쌍의 탑 오브 탑은 수호다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드라마를 보는 내내는 수호가 강력한 존재였기 때문에 수호가 제일 불쌍하고 그 다음에는 영로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이 리뷰를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설강화의 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누가 가장 불쌍할까? 그랬더니 저는 만동 할아버지더라고요. 사실 설강화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남태일도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 두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불쌍한 인물은 달라지더라고요. 만약에 죽음의 관점에서 누가 가장 불쌍하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젊은 간첩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젊은이와 연세 드신 분의 죽음 중에 누가 더 안타까운가?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대부분이 젊은이의 죽음을 더 안타깝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너무 찬란한 시기에 죽었으니까요. 근데 저의 주제는 평범하지 못한 삶이잖아요. 이 삶은 불행한 삶이겠죠. 그러면 불행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안타깝고 불쌍한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연세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젊은 간첩들과 비교했을 때 짧게는 2배, 길게는 3배까지 고통의 시간이 길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제일 불쌍해요. 그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들면 자기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주변에 무언가 남겨지는 것 같아요. 이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았던 분들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을 거고, 돈밖에 몰라서 돈돈돈돈 했던 사람들은 돈은 남겠죠. 하지만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사람보다 돈을 중시했을 거고, 가족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늙고 힘이 없어질 때 주변에 돈 외엔 뭐가 남을까요? 또 뭐 술, 도박, 바람 이런 거 쫓아다녔던 사람들에게는 뭐가 남을지 모르지만 좋은 게 남지는 않겠죠. 이 전사감과의 대화에서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유추해보면 이 평생 조국과 공산주의라는 신념을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공적 활동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든 할아버지에게는 뭐가 남을까요? 이
깨어진 원망 가득한 가족, 점점 늙고 병들어가는 몸, 자물쇠 따는 그런 장기술은 남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살인의 기억과 불안과 초조했던 삶. 물건이라고는 귤 한 상자랑 라면 한 상자 있었는데 그것도 피사감님이 가져가서 다 먹어버리잖아요. 할아버지 남은 게 없다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행복해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장면에서 수호가 아저씨는 그래서 행복하셨습니까? 저의 나이 든 모습은 아저씨겠군요. 라는 그 질문과 말을 들었을 때 조국에 충성할 수 있어서 난 행복했샤. 그러니 너도 나이처럼 나이 들어도 괜찮아. 이런 말 못하시잖아요. 그 대답을 못하시는 짧은 순간 많은 기억과 생각 이런 것들이 스쳐 지나갔겠죠. 그 아름답고 찬란했던 젊은 시절을 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나. 내 가족들 다 팽겨쳐놓고 나라에 충성했는데 나에게 지금 남은 건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나셨겠죠. 그리고 만동 할아버지가 되게 더욱 안타까웠던 거는 그 후회스럽고 행복하지 못한 삶에서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삶에서 돌이키지 못한 거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이였을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이렇게 들으면서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선뜻 살아왔던 삶에서 돌아서 새로운 삶에 도전하기에는 힘들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할아버지도 아마 젊었을 때 간첩이라는 삶에서 돌아서려 했다면 전향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수호는 수위만 아니라면 저는 100% 전향했을 것 같거든요. 나이가 든 만동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만동 할아버지에 비해서 간첩이라는 삶에서 돌아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 차이는 청년과 노인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과 노인, 이 둘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것, 변화에 대한 차이인데 이거는 뇌의 기능에 의해서 결정된답니다. 젊은이는 새로운 것, 변화를 좋아하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변화보다는 안정감을 좋아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은 가족이 있을 테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한다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뇌의 기능부터가 다르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태어나면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주변의 지식이나 정보를 막 받아들여가지고 빨리 이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거, 변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나이가 들면 그 많은 정보나 지식들이 필요 없는 걸 알게 되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내 삶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뇌의 기능이 변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10대 때 어른들한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릴 때 쏙쏙 들어가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나이 들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저런 말을 하셨던 어르신들은 정확하게 과학적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나이가 드니까 경험적으로 뇌가 뭔가 달라졌다라는 걸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뇌가 썩은 게 아니라 뇌의 기능이 변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만동 할아버지도 평생을 살아왔던 간첩이라는 삶에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돌아서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거기다 나이가 들면 육체적, 정신적인 에너지가 이 젊은이들에 비해서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요. 새로운 삶에는 그 삶에 적응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노인들은 그런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일단 뇌부터 그런 새로운 상황을 거부할 테니까 오히려 젊은이보다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이 노화로 인해서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삶에는 실패나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젊은이보다 쉽지 않겠고 또 젊은이에 비해서
오히려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젊은이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암에 걸리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만동 할아버지도 간첩이라는 삶이 할아버지의 삶을 허무하게 만들었어도 그 삶에서 돌아서기는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제가 더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전사감과 나눈 마지막 대화에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는 자신이 하는 일이 행복하지는 않아도 굳은 신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수호와 대화할 때를 보면 그 신념마저도 흔들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수호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셨으니까. 이 전사감을 죽이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데 그 시간 동안 마음의 변화가 있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간첩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서 들어온 여자 기숙사에서 이 할아버지는 자기 자녀 또래 또는 자녀보다 조금 어린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얘기하고 웃고 떠들면서 저는 할아버지가 이 평범한 삶에 대해서 약간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못한 후회, 여학생들처럼 살지 못한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할아버지의 신념을 흔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살아왔던 그 길었던 평범하지 못한 고통의 삶과 그 삶에서 끝내 돌아서지 못하고 가족들에게조차도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못하는 그 불행한 삶 때문에 할아버지가 가장 불쌍합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시들이죠. 우리나라 현대사 일본의 식민지를 거쳐 6.25 전쟁, 독재 정치까지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스펙타클한 100여 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시기를 살아왔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삼시세끼 밥 먹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녕 이렇게 하지만 어르신들은 밥 먹었냐고 물으시거든요. 가끔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먹고 있는데도 먹으라고 하시고 배부른데도 더 먹으라고 하시고 이렇게 된 데는 어르신들의 젊은 시절은 밥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나. 그래서 밥을 되게 중시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를 봤는데 당신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겠습니까?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겠습니까? 라는 식의 질문을 사람들한테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신기하게도 이게 편집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극명하게 세대별로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누구의 대답이 옳다,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여행을 갔더니 되게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뜰타기다, 꼰대다,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기성세대나 연세 드신 분들을 좀 비하하는 말들이 많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들은 지금의 현실이 되게 버겁습니다. 물론 젊은이들도 되게 버겁죠. 그런데 그분들을 살펴보면 농경사회에 태어나서 막 산업사회에서 12시간씩 넘게 일을 하고 나이 들어서는 정보화 사회를 사시는데 이 정보화 사회가 정말 빨리 변하잖아요. 휴대폰만 봐도 1년 단위로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데 새로운 모델 출시될 때마다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고 식당에는 요즘에 키오스크가 주문받고 있잖아요.
이런 거 저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시골에 살아가지고. 근데 가끔 몇 년 전부터 막 키오스크가 늘어나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사용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은행도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의 변화가 어르신들은 힘겹게 느껴지신다는 거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게 변해도 뭐 거기에 적응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쇼세크 탈출이라고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연세가 되게 많이 있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감옥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형수인가? 잘 모르겠는데 무기징역인가? 그래서 거의 평생을 감옥에 사셨어야 되는데 갑자기 가석방 결정이 내려져서 밖으로 나오게 되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유 없이 갇혀 사는 감옥보다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일반 세상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자기 인생의 거의 전부를 감옥에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 할아버지의 세상이고 거기 있는 범죄자들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전부였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세상 밖으로 나온 거죠. 근데 자기가 젊었을 때 경험했던 세상이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자동차도 생기고 전화도 생기고 사람들이 다 달라졌어.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 그 생활에 적응을 못 하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거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나름대로 힘든 점이 많죠. 왜 없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한 끼 식사를 걱정하던 시대를 살지 않았고 또 변화를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 있으며 10회에도 딛고 일어날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만빵인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해 안 되는 이상한 분들도 계시죠. 이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또라이는 어느 지역, 어느 세대, 어느 장소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다 어른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드릴 게 없으면 우리 인사라도 열심히 합시다. 저는 동네 어르신들이 다 우리 엄마 또래셔가지고 모르는 어른이라도 그냥 저희 엄마처럼 그냥 인사를 드리거든요. 나와 다른 세상을 살고 다른 경험을 한 다른 세대는 나와는 분명 달라요. 그렇지만 그 다름을 서로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동 할아버지를 주제로 생각을 해봤어요. 봄이 오고 있어요. 기온이 올라가고 해도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우리 집 꽃밭에는 막 그 새싹들이 땅을 뚫고 막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요. 싸그락싸그락 하면서 착한 사람들만 들립니다. 아시죠?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는 봄은 설강화의 평범한 그 시절처럼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만 보고 땅만 보고 도로만 보고 다니지 마시고 새싹은 얼마쯤 올라왔나? 제주도는 벌써 벚꽃 다 폈더라고요. 그런 짧은 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서로 이해하면서 잘 사는 평화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봐요.